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한 자식이 가까이 살면 이제 덜 외롭겠구나. 명절 아니어도 얼굴 볼 수 있겠구나. 몸이 아프면 금방 와주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자식이 차로 15분 거리로 이사 오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먼저 쓰러지겠다. 오늘 이 영상은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62세 최정숙이라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내 삶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 그 감각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 가까울수록 부모가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도 잃지 않고 내 삶도 지킬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끝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실제로 아들 부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화려하게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래 이야기를 담백하게 담아내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제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건 2년 전 초여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랑 달리 들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 창원 중에서도 엄마 아빠 집이랑 차로 한 15분 거리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그게 놀람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15분. 그 거리가 그날은 왜 그렇게 짧고 고맙게 느껴지던지 남편 박기영 씨한테 말했더니 평소에 무뚝뚝하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웃으면서 그래, 가까우면 좋지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까워지면 다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고 며느리 이름은 수진입니다. 둘 다 맞벌이였고 아이가 둘이었어요. 위는 5살 여자아이였고 아래는 3살 남자아이였는데 그 애들이 이사 온 첫 주말에 손을 잡고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집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 소란이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소리로 들렸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고 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진짜 자주 뵐 수 있겠어요 하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제 가까우니까 덜 외롭지 하고 말했고요. 외롭다는 말을 내가 한 적은 없었는데 아들이 그 말을 콕 짚어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주말이 지나고 2번째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탁이었어요. 민준이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우체국 등기가 왔는데 내가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못 받아. 혹시 가서 받아줄 수 있어? 15분 거리니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외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그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린이집에서 하은이가 열이 있다고 연락 왔어. 내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로 못 가는데 엄마가 먼저 가줄 수 있어?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맞벌이 하면 힘들지. 이럴 때 부모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하은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고 1시간 기다려서 진찰받고
약 타서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이한테 죽을 끓여 먹이고 소파에 눕혀놓고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열은 좀 내렸어. 약 먹였으니까 걱정 마라. 그날 저녁 민준이 부부가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면서 며느리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중에 가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을요. 민준이와 수진이 둘 다 퇴근이 불규칙했습니다. 민준이는 영업직이라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했고 수진이는 공공기관에 다녔는데 회의가 잦았어요. 아이들은 위아이 하은이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막 올라갔고 아래 준서는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하원 후 2시간 정도만 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엄마, 오늘만 좀 봐줘. 엄마, 이번 주만 부탁해.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오늘만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요즘은이 되었고 이번 주만이라는 말이 당분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민준이가 전화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이 바로 엄마 집으로 갈 거야. 질문이 아니었어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괜찮냐는 말이 빠진 걸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부모 자식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지나. 그렇게 넘기기 시작한 게 서서히 우리 삶을 바꾸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남편 기영 씨는 원래 아침 운동을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원 천변을 1시간씩 걷고 수요일마다 동네 친구들이랑 정해놓고 등산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 루틴을 참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모임이 많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 친목 모임도 있었고 성당 봉사 모임도 나갔고 한 달에 2번 동네 친구들이랑 점심 먹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더 빨리 늙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 루틴이 하나씩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영 씨가 운동화를 신으려는데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오늘 아침에 준서 좀 잠깐만 맡겨도 될까요? 출근 시간이 조금 꼬여서요. 기영 씨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신던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등산 모임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못 나가겠네. 기영 씨가 나직하게 말했고 저는 괜히 미안해져서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볍고 또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은경이랑 점심 약속이 있던 날 민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학원 시간이 좀 꼬였어. 딱 2시간만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저는 은경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좀 어렵겠다. 은경이는 웃으면서 알았어 했지만 전화 끊고 나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단체방에 약속이 잡히면 저는 먼저 애들 일정부터 확인하게 됐습니다. 갈 수 있을까? 혹시 그날 부탁이 오면 어쩌지? 그 불안이 약속 자체를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주말에는 민준이 부부가 잠깐 들를게요 하고 왔다가 아이들만 두고 나갔습니다. 장 좀 봐야 해서요. 근처에서 잠깐 업무 통화만 하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 근방이 정확히 몇 시간인지 모른 채로 우리는 아이들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싸우고 준서는 배고프다고 울고 화장실 데려가고 손 씻기고 간식 만들고 숙제 봐주고 그날 저녁 민준이 부부가 돌아와서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웃으면서 괜찮다. 다 키워본 사람들인데 뭐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면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내 하루는 어디 갔지?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동네 친구들은 변화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늦게 갔더니 은경이가 물었어요. 정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못 나와? 아, 민준이네 애들 좀 봐주느라. 가까이 오니까 더 바빠졌어. 그러게 가까우면 좋긴 한데. 은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것만도 아니야.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또 힘들어. 그리고 덧붙였어요. 너희 부부 둘 다 생활이 있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생활이 있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괜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다 컸어도 부모가 참는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일정이 또 늘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학원 픽업이 진짜 애매해. 우리 둘 다 퇴근이 늦을 때가 많아서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럼 학원을 줄이면 되잖아. 민준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안 줄여요. 애들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이 언제부터 부모 세대의 삶까지 흔드는 말이 됐을까요? 그날부터 우리 하루는 아이들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 준서 어린이집 하원 시간, 태권도 학원 가는 날, 피아노 학원 가는 날, 저녁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우리 부부의 산책은 뒤로 밀렸고 내 성당 모임은 빠지기 시작했고 기영 씨의 등산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나는 어느 날 달력에 적힌 내 일정들을 보다가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모임 취소, 병원 일정 변경, 취미 수업 다음에, 친구 약속 다음에. 나는 언제 살지? 그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쁜 시기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작이었다는 거요.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 우리 몸이든 마음이든 먼저 무너진다는 거요. 어느 날 밤 기영 씨가 방에서 나오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생활 없어지겠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맞아서, 그래서 더 무서워서요.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지금만 좀 바쁜 거야. 애들 어릴 때만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 말들을 반복하면서 버텼는데 버티는 사이에 기영 씨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붓는다고 했고 계단 내려올 때 숨이 찬다고 했어요.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연세에 이렇게 활동량이 많으시면 안 됩니다. 무릎에 과부하가 계속 걸리고 있어요. 하고 의사가 말하는데 기영 씨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과부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좀 쉬어야겠지? 기영 씨는 대답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피자 먹어도 돼? 준서가 뛰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기영 씨는 아이를 안아주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무릎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기영 씨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그 문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 내내 민준이는 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이가 와서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지고 나서 기영 씨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이게 도움이 아니야.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하루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역할을 맡았지? 누가 우리한테 여기까지 해달라고 했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새벽에 가장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맡겨놓는 곳이 되겠구나.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 시간을 메워주는 기능, 빠지면 곤란한 기능.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돌봄이 확실히 버거워졌을 때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학원 픽업은 이제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구나. 그날 밤 기영 씨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 우리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기영 씨는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몸으로 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포기처럼 들려서 저는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 돈이 나간 건 정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학원 픽업 도우미 비용 일부를 우리가 보태는 정도였어요. 민준이는 조금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부담드리는 거 아니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직접 못해주는 대신이지. 이 정도야 뭐. 그 말이 괜찮다는 허락이 됐습니다. 몸은 확실히 편해졌어요. 비 오는 날 아이들 데리러 뛰어나갈 일도 없어졌고 시간에 쫓겨 허둥댈 일도 줄었습니다. 기영 씨도 다시 아침 운동을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밀렸던 모임에 조금씩 얼굴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점점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달은 좀 더 들어요. 학원이 하나 늘어서 왜 늘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 설명 같았어요.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될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기영 씨는 숫자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숨 좀 돌려요 라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숨 돌리는 건 저쪽인데 우리는 어디서 숨을 돌리지? 어느 날 기영 씨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그 말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한 게 아니라 갈등을 돈으로 밀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밀어둔 시간이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도요. 동네 친구 하나가 전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돈으로 덮기 시작하면 말할 기회는 없어져. 그리고 나중엔 돈 끊는 게 말 꺼내는 것보다 더 어려워져.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준이 부부랑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건
관계를 다시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아이들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일도 없었고 민준이 전화도 줄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솔직히 몸이 먼저 편해졌어요. 기영 씨는 다시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나갔고 미뤄뒀던 탁구 모임에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도 한동안 빠졌던 성당 봉사 모임에 다시 나갔어요. 요즘 좀 살만해? 은경이가 묻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좀 조용해졌어. 조용해졌다는 말 속에 편안함도 있었고 이상하게 남는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보게 됐고 전화벨이 안 울릴 걸 알면서도 기다렸어요. 우리가 너무 냉정했나?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돼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그래. 오기 전에 연락해. 그날은 일부러 반찬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 간식도 사두지 않았습니다. 괜히 손이 바빠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서요. 주말 오후 민준이와 수진이만 왔습니다. 아이들은 없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소리로 가려지던 어색함이 그날은 그대로 드러났어요. 차가 식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탁받은 얘기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 얘기하는 건 너희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기영 씨가 말없이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이사 오고 나서 우리는 갑자기 바빠졌어. 아빠는 아침 운동도 자주 못 나가게 됐고 약속도 미루는 날이 많아졌어. 기영 씨가 조용히 이었습니다. 등산도 올해 들어서 한 번밖에 못 갔어. 민준이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모임이 많았잖아. 성당 봉사도 나갔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었는데. 그런데 아이들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하나씩 빠지게 됐어. 처음엔 잠깐이겠지 했어. 몇 번만, 이번만.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 하루가 내 것이 아니더라.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었어. 정말로. 근데 몸으로 도와주던 게 버거워지니까 말은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 그 말에 수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계속되니까 이상해지더라.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버티는 느낌이 들었어.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순간 방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기영 씨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안 돕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인 줄 몰랐어요. 민준이가 한참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우리도 말 안 한 게 잘못이야. 그냥 이제부터는 조금만 다르게 하자는 거야. 너희가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가 돕고 그 외에는 우리 삶을 살게. 그게 서로 오래가는 방법인 것 같아. 민준이는 깊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는 미리 여쭤볼게요. 그날 대화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당장 편해진 것도 아니었고 극적으로 해결된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부모가 자기 삶을 말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게 극적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탁은 줄었고
미리 묻는 말이 늘었어요. 이번 주 정말 괜찮으세요? 그 한 문장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 인생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 뒤에 있습니다. 넘어질 때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살짝 손 내밀 수 있는 거리, 부르면 갈 수 있지만 부르지 않으면 우리 삶을 사는 거리. 요즘은 아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전화가 울릴까봐 미리 눈을 뜨는 일도 없고 아이들 일정부터 확인하던 습관도 사라졌어요. 기영 씨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커피를 내려 마시고 저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천천히 넘깁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사는 사람이 된 느낌. 처음엔 그게 낯설었어요. 기영 씨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 조금의 불안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바쁘지 않으면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어느 날 혼자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온 거구나.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사람. 그 단순한 일이 이렇게 오랜만일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에서도 대화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이들 얘기, 누가 더 도와줬는지, 누가 더 힘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행 이야기, 몸 상태 이야기, 하고 싶은 취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가 보낸 사진 한 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서가 밤에 열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갔다는 사진이었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금 갈까? 뭐라도 도와줄까? 그때 기영 씨가 말했습니다. 기다려보자. 잠시 후 민준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아졌어요. 저희가 처리했어요. 그 문장을 보며 마음이 놓이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요즘은 민준이와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대신 부담이 줄었어요. 엄마, 요즘은 어때요? 민준이가 묻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만 했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요즘은 좀 나같아. 그 말에 민준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더 편해 보입니다. 부모가 항상 단단해야 한다는 생각, 항상 버텨야 한다는 믿음, 항상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 그걸 조금 내려놓았을 뿐인데 관계는 오히려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자식을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믿어주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은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라는 거요.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남으시는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식을 덜 사랑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라는 거요. 오래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요. 쓰러진 부모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가지만 해보세요. 달력에서 내 약속 하나만 다시 적어 넣으세요. 오래 빠진 모임이어도 좋고 미뤄뒀던 병원 예약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칸이 내 하루를 되찾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는지 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